안녕하십니까, 본자 스튜디오입니다. 자, 여기는 조선일보라는 채널명으로 올라온 유튜브 영상인데요.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 대한 면접 토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면접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안상수 후보에 대한 면접을 봤는데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뭔가 편파적이기도 하고요.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후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선 경선 안 후보 후보님도 면접이에요. 보셨어요? 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럼요. 어제는 여러 번 봤고요. 예. 오늘은 뭐 제가 준비 또 오늘하고 별로 못 봤어요. 예. 넘겨보겠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그냥 네. 솔직하고 본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22분 동안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안상수 후보에 대한 후보님 지금 소속 정당이 어디시죠? 자, 보세요. 시작부터 굉장히 깐족거리는 목소리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소속 정당이 어디시죠? 하면서 들어볼게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시죠? 예. 저는 국가혁명당인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그 장흥에 있는 그 하늘궁이라는 데 가가지고 허경영 후보 만나셨죠? 예. 여러 차례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차례는 아니고요. 예. 제가 우리 국민의힘에 26년 있었고 인천광역시장 8년에 국회의원 3번 했죠. 이번에 자, 보세요. 여유가 있습니다. 삼선 후보예요. 예.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민의힘이 아닐 때부터 해가지고 삼선 국회의원을 3번을 했고 인천시장을 2번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허경영을 만났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시작부터 굉장히 깐족거리면서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여유 있게 답변을 하죠. 네.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셨고 경기과학고 나오셨고 굉장히 연세가 지금 77세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정하시고 말씀하심에 있어서 어떤 버벅거림이나 그런 게 없으신 분입니다. 자, 저는 이분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여유 있으신 분이에요.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겠다 해서 우리 당에 제일 먼저 등록하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떠요. 그런데 누가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허경영 씨 측에서도 만날 용의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확히는 허경영 측은 아니고요. 중간에 어떤 분이 중재를 하신 것 같고요. 이분은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면은 이분은 인천의 송도라는 그런 신도시를 개발을 하셨고 다리도 놓으셨고 인천시의 어떤 그 재산을 굉장히 많이 늘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뭐 파탄을 냈다라는 식으로 잘못 소문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뭐 사이다 발언이니 뭐니 콜라 발언이니 해가지고 뜨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혀가지고 그리고 혹은 기존 정치 세력에 묻혀가지고 빛을 못 발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허경영 총재님을 이용을 해서 좀 뜨려고 했던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정책들 뭐 메가시티라든가 기존에 해왔던 어떤 송도라든가 인천 다리라든가 모든 것들을 보면 굉장히 뛰어난 전략, 역대 없던 어떤 천재적인 전략들을 많이 쓰셔갖고 보통 범인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실제로 해내신 분이세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나도 그 양반 별로 이미지가 안 좋죠.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글쎄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 그랬는데 만나보니까 이재명이보단 나은 것 같더라고. 이재명이보다. 그래서 잘 만났. 자, 여기선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면접이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을 좋게는 생각하시지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표를 끌어와야 된다라는 쪽으로 설득을 하고 계셔요. 예. 실제로 여기 측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허경영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그냥 허파거든요. 예. 이렇게 생각을 했지. 네, 그래서 제가 좀 추가로 지금 이게 답변이 이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요약해서 짧게 해주시고요. 예. 그 하늘궁에 가셨잖아요.
하늘궁이라는 데가 혹시 어떤 건 데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주식회사 초종교 하늘궁에서 관리하는 데가 하늘궁이에요. 거기가 2019년에 매출액이 38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37억 원이라서 영업이익률이 97.4%인 초초초 우량 기업입니다. 근데 이거 돈을 어떻게 버느냐? 명패를 팔아. 이건 맞죠. 초우량 기업은 맞는데요. 여기서 뭐 명패 팔아서 뭐 한다, 뭐 천국 같은 뭐 백궁에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사입이 뭐 종교 쪽으로 몰아간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9년 얘기했는데요. 그때는 사실 강연업을 주로 하셨고요. 허경영 총장님께서는 뭐 정당 지원금 이런 걸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력의 힘으로 대선에 레이스를 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종교 하늘궁이란 거는 뭐냐면요. 종교 등록을 하면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초종교 하늘궁으로 등록을 굳이 하셔가지고 세금을 50억 원 가량을 내셨어요. 개인으로 19억, 뭐 이제 그 법인 단체명으로 뭐 한 30억 내셔갖고 총 도합 한 50억 정도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시작부터가 말투부터가 굉장히 깐죽대면서 그냥 이 안상수 후보님 3선 국회의원 의원이셨던 분이고 인천시장을 2번 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그냥 까내리는 게 이게 무슨 대선 경선 후보 면접입니까? 그냥 아예 1번, 2번에 줄 서 있는 사람이 면접관으로 왔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지금 상황이. 계속 보실게요. 명패를 거기서 이제 허경영 대표죠. 사실상 대표인데 명패를 파는데 백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하늘궁을 통해서 백궁을 들어가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명패를 사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명패 하나 가격이 300만 원입니다. 그거를 38억 원어치를 팔아가지고 지금.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정치로 유명세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서민들한테 300만 원씩 명패를 팔아서 지금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데 정치를 이용해서 허경영이 돈을 벌어서 뭐 착취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힘을 끌어 모아가지고 이거 뭐야 이게 서민들의 힘을 끌어 모아가지고 국민들의 이 민심이 모여가지고 천심이 되게끔 만드는 거지 이 사람 말을 잘못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혹시 명패 사셨습니까? 혹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게 있었어요? 나는 뭐 그런 아니 절대로 법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는 거니까 그럼 나는 뭐 하늘궁 통해서 천국 가겠다라고 하셔서 하는 거니까. 전혀 그런데 없었죠,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공당의 제1야당의 공당의 대선 후보가 이런 나는 그 예.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 혹시 저 형수한테 욕하고 그런 얘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봤어요? 핸드폰에 있던데. 이재명 후보가 지 형수한테 뭐 어딜 쑤셔 죽이느니 무슨 지 형제들하고 싸움 지르느니 이러는 사람보다는 괜찮다고. 그건 천국 그거고요. 가는 티켓을 팔아도 아니 근데 괜찮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나는 하늘궁이라는 데가 만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그날 그냥 거기서 보자 그래서 간 거지 다른 그러니까 의미는 제가 없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와 역시 핵심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여자애가 막 여성 앵커분께서 굉장히 뭐 깐죽대고 막 서로 그냥 비아냥거리기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 보세요. 예? 표정. 자, 굉장히 느긋하게 얘기하십니다. 안상수 후보님께서 이런 분이신지 좀 몰랐어요. 굉장히 멋있는 분이시네요. 예. 지금 계속해서 면접관 분들이 아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조롱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꿋꿋하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티켓을 팔아도 아니 근데 괜찮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나는 하늘궁이라는 데가 만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그날 그냥 거기서 보자 그래서 간 거지 다른 그러니까 의미는 제가 없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나왔잖아요, 지금 허경영 대선 후보도. 얘기예요. 그러면은 허경영 후보가 뜨면은 잠재적으로 보수 우파의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좌파보다는. 그러면은 나는 좌파라고 봤어요. 예. 나는 아, 이게 좌파로 민주당 보셨다고요? 표를 갉아먹는 거야. 민주당 표를. 왜냐하면 민주당도 퍼주는 거고 허경영이도 퍼주는 거니까 퍼주는 쪽 표를 갉아먹어서 우리 당이 좋은 거죠. 아니 이번 대선이 박빙으로 되는데 만약에 박빙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요. 허경영한테 박빙이 아니라고. 굉장히 박빙이 위험해진 아니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단일화만 되면은 압승을 할 거예요. 왜 박빙이라고 자꾸 말을 만드세요? 아니, 여론조사가 그렇게 그 다른- 여론조사는 거 엉터리라니까. 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맞아요, 사실. 지금 현 정권이 너무나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일화만 되면은 무조건 야당이 이깁니다.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기 때문에 좌파가 봤을 때는 우파의 표를 깔아먹을 수 있고 우파가 봤을 땐 좌파의 표를 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는 이념 싸움, 정치 싸움 심불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허경영 같은 사람이 나와야지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허파들은 허경영 총재님 지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파 쪽에 계신 이 안상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대선 레이스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여기서 봤을 때는 뭔가 복지 정책을 너무 많이 하니까 허경영 총재님은 좌파의 성향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제 폐지하겠다고 네. 공약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32조 1항에 보면 그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딱 하여야 한다예요. 임의 규정도 아니고 강행 규정인데 그거를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거는 네. 폐지라는 게 지금 네. 그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그걸 좀 바꾸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갑자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그야말로 굉장히 어렵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개정하시겠다, 바꾸시겠다는 거지 폐지가 아닌데. 그렇지. 원점에서부터 이제 검토해서. 자, 여기서 말꼬리를 잡는데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제는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알바들을 못 써요. 최저임금 자체가 너무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뭐 6,000원짜리, 5,000원짜리 알바가 지금 막 10,000원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 10,000원짜리들을 다 써가지고는 경제가 안 돌아간단 말이죠. 그럼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건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지금 현 정권에서는 약간 어설프게 일본을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만을 올려가지고 이게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지금 파탄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핵심을 짚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여성분께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 공격을 위한 공격만을 준비해 나오신 분으로 보여요. 계속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겠다. 현실에 맞게 하겠다. 그런 게 허경영식이네요. 아니요. 제가 표현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지금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사이다 발언이라 하고 그냥 뻥치고 전부 다 그냥 막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대선 후보로 뜨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정책 얘기하는 사람은 뜨지도 않고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듣지도 않아요. 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하고 개정은 다른 거고요. 네. 또 하나 헌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만 하나 하고요. 네. 권력 분산형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이거 꼬투리만 잡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핵심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예, 조금 넘어갈게요. 좋겠다. 2022년에 그러니까 제가 2022년에 당선이 되면 1년간은 경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고 2023년에 개헌을 하자. 그것은 권력 분산형인데 말하자면 지금 대통령제가 굉장히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이 돼서 지금 그동안에 권력농단 이래 가지고 대통령들이 다 깜빵 가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깜빵 가고.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동안에는 순기능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역기능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103석 이제는 뭐 탈당하고 뭐 제명하고 뭐 이러면서 그것도 줄어들었는데 그 의석 가지고 어떻게 개헌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안을 해서 이제 민주당하고 잘 협의를 해야죠. 정치권하고 잘 협의를 해야지 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저 자신이 개헌, 저희 대통령 권력 분산형이 제 소신이다 그 말씀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허경영 총재님과 조금 다소 다른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지금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라고 허경영 총리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조선 왕조가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헌법에서부터 명시를 안 하고 있고 조선 왕조의 그거를 이어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몇천 년이 됐는데 그걸 다 끊고서 지금 대한제국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 대한민국이 시작이 아니에요. 우린 조선 왕조 있고 그 전에 있고 뭐 고려, 고구려 엄청 많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역사의식에 있어서 폭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과는. 그리고 지금 헌법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허경영 총재께서도
국회의원들을 정신교육대에 잡아 넣어가지고 헌법을 바꾼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조사는 조금 미흡한 게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까지 생각해 주신 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앵커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 안상수 후보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자기, 계속해요? 아니, 아니, 진 교수님. 예. 네, 하세요. 그 자기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뭐 허경영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 뭐 정치를 희화화하는 거잖아요. 정치 희화하는 사람이 많죠 지금. 아니 근데 그게 많아도 본인이 그 희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희화하는 것도 뭐 반드시 희화라고 볼 것도 없고 정치를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다 그냥 막말이나 하고 무슨 사이다 발언이나 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그냥 1, 2, 3등 하는 게 그게 희화화지. 우리같이 정상적으로 지금 인천시장을 통해서 내가 저 송도 국제도시도 만들고 저 인천 대교도 건설하고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그 이 일자리 도시를 만들어서 저 건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건 어디 나오지도 않아요. 자, 나오지도 않고. 자, 이건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이게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 사람을 비춰주질 않아요. 저도 솔직히 허경영 총재님 지지자이기 때문에 이분의 업적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건데 사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왜 이렇게 발전을 하지? 내가 태어난 데라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 하신 거예요. 천재적인 발상으로 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그거를 뭐 굉장히 띄워주고 하지도 않습니다. 삼선위원회에다가 인천시장을 2번이나 하신 분께서도 이렇게 정치적 압박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얘기하시잖아요. 사이다 발언이나 뻥뻥 해대고 이런 것만 띄워주지 정치 희화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반면에 저 앞에 계신 면접관님 진중권 교수님인가요? 그분은 말씀하시면서도 자꾸 좌우를 둘러봐요. 좌우가 자기 편인가 봐요. 이 사람을 다구리 놓겠다라는 그 왕따 놓겠다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이분 보세요. 혼자 호를 단신으로 오셔가지고 아주 여유 있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얘기를 잘하십니다. 진중권 교수님 얘기하실 때 양옆에 두리번거리면서 눈을 막 돌린 거 보세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게 더 희화화된 거죠. 최저임금제 폐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거 보시면 본인이 제출한 거 맞죠? 이거 예, 거기 예. 보면은 최저임금제 및 주 52시간제 폐지라고. 또 요것도 여자분이 얘기하신 거 또 써먹는데 폐지 얘기 가지고 왔는데 폐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끈하게 써놔야지 물어나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론이 되니까 최저임금제는 사실상 어떤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고용 창출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폐지라고 강력하게 썼단 얘기인 거죠. 앞으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두리번거려요. 아니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 정치적 수사고 헌법이 안 되는 거를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제 말씀은 문재인 정권에서 한 정책들이 잘못됐다. 그것을 바꾸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주 52시간제 폐지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제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멕시코 다음. 끝에서 3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멕시코,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데 사실 이렇게 노동시간이 그나마 좀 줄어든 게 사실은 이 주 52시간제가 도입됨으로써 100시간 정도가 줄었거든요. 뭐 정확하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러면 되죠. 그러면 탄력적으로. 이것도 폐지가 또 아닌 거네요? 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아, 그러니까 주 52시간 폐지도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해야 그나마 이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우리 진중권 교수가 내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그 말을 나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뭘 뭔가 해가 조금 좀 약간 이렇게 해야지 화두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시는데 탄력적인 운영이다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주 52시간제 근무가 뭐 근로시간을 줄이는 건 좋은데 사용자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업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R&D 같은 것은 몇 날 며칠 세워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건설업체 같은 건 돌관 작업도 해야 되고 있는 것도 그래서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의 인플레 제가 봤을 땐요. 진중권 교수님도 저는 원래 굉장히 좀 존경하는 분이고 말씀 잘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분과 클래스가 다릅니다. 이 R&D라든가 뭐 어떤 뭐 업종에 따라서 밤을 새워서 일해야 되는 업종도 있고 그냥 무조건 뭐 52시간 근무제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걸 꿰뚫고 계신 분이에요. 안상수 후보님은.
근데 얘네들은 보세요. 지금 옆에 나온 면접관님은 서로 두리번거리면서 하하하하 조롱하듯이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호롤 단신으로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는 모습 보면서 안쓰러우면서도 존경스러운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은 자기가 평소에 하는 말에 신빙성을 뚝 떨어뜨리거든요. 이렇게 계속 자꾸 이렇게 봐. 말씀하시면 이거 봐. 누가 저기 정치인으로서의 안상수의 말을 누가 진지하게 들어주겠습니까? 그 다음은 넘어가가지고요. 스마트 시티 10곳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죠? 어딥니까? 10곳이? 이것은 대도시 주변의 유휴 농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죠, 돈. 뭐 광주 혹은 부산 혹은 대구 주변에 땅을 한 1,000만에서 한 3,000만 평씩이 될 것이고 제가 이제 경기도 북부도 생각하고 강원도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 발전인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제시한 거에 가장 큰 그 목적은 저렴한 농지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잠깐만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이거는요 일단 수도권 밀집된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경영 총재님하고 사상이 같으셔요. 저도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수도권에만 밀집되어 있는 걸 각 지역별로 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분산하는 방법으로 이분이 내세운 방법은 허경영 총재님과는 다르지만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왜냐면 논이 놀고 있는 게 많고 또 팔려고 하는 논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사다가 저렴하게 평당 500만 원 가격에 뭐 분양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정책이거든요, 사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농지를 활용해서 한 전체로 치면 한 1억 평인데 그중에 7천만 평을 우리 2030 스타트업하는 젊은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무상으로. 그리고 그 배후 도시 3천만 평을 500만 원대 아파트, 5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대 아파트 100만 호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주요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유휴농지 현황을 좀 알아보셨나요? 유유농 자, 이거는 뭐 딴지 걸려고 하는 얘기고 이거는 지금 아파트만 제공하겠다고 지금 안상수 후보님 얘기하신 게 아니라 2030에게 어떤 할 거리를 제공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사를 와야 되고 그러면 아파트도 제공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뭐 유효 농지 조사해 보셨나요? 라고 지금 물어봤는데 충분히 다 조사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농지가 전체가 24억 평입니다. 그중에 1억 평을 활용하자는 것이죠. 근데 네, 구체적으로 그런- 그 1억 평이라는 게 우연히 대도시 근처에 있나요? 24억 평 중에 1억 평이면요. 24분의 1이에요. 그죠? 유효 농지가 24억 평이에요. 그 중에 1억 평이면 24분의 1이에요. 이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고. 예, 들어볼게요. 1억 평? 그 1억 평이라는 게 우연히 대도시 근처에 있으며 그 유휴농지라는 게 우연히 스마트 아니 그거는 우리가 지정을 해야죠. 이거는 되게 진중권 교수님이 조금 실수하신 질문인 게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예요. 산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대도시는 대부분 평야에 있습니다. 그쵸? 그것도 강 주변에 있고 평야에 있습니다. 그쪽에 농가 밭이 다 있어요. 대도시 도심 주변으로 해가지고 둘러싸가지고 농가밭이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수준 낮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국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진중권 교수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걸 보이고 안상수 후보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조사가 끝나신 분이에요. 보니까.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뭐 여기 어느 대도시 주변에 대한 다 농지라는 건 있게 평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거기 그 농지를 활용하자는 거니까 다 도시 인접 지역에 얼마든지 농지가 있습니다. 제가 네, 질문 먼저 좀 지금- 드릴게요. 네, 짧게 네, 드릴게요. 그 인천시장을 재선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인천시장 재임 많은 동안 인천시 재정을 파탄낸 걸로 굉장히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 아시안 게임으로 수천억 원 적자를 내셨고 세계 도시 축전, 월미, 은하레이 등등 다 실패해가지고 인천은 거의 재정을 지금 다 말아먹었. 수천억 원을 적자를 냈다고요? 인천시 재정이 몇 조가 늘어났는데 이분은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천억 원? 해봐야 1조도 안 되죠. 인천시가 지금 몇 조의 값어치가 올라간지 아세요? 송도 하나만 가지고도 몇십 조, 몇백 조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이분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국가 이거 대통령 대선을 잘 하실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국가 재정 말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이제 선거 때 한 것이 이제 제가 낙선이 되니까 그 말이 돌아다닌 건데 제가 인천시장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했어요. 그런데 인천의 총 자산이 145조, 150조 가량 늘었어요. 지금 7조라고 말씀하셨죠? 7조인데 제가 150조가 늘었습니다. 2002년에 국토부 통계가 우리 인천의 자산이 61조인데 2010년 제가 그만둘 때 209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209조 마이너스 61조면 148조가 늘은 겁니다. 61조였는데 209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50조 가량이 늘었어요. 인천시의 자산이 150조가 늘었다고요. 근데 몇 천억을 뭐 손해를 봤다? 아시안 게임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거 정치적인 색채를 입힌 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늘은 건 얘기를 안 하고 파탄났다는 건 그냥 선거 때 그냥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그건 부채도 같이 늘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부채가 7조 하고 147조 늘려가지고 148조 같으면 얼마든지 하지 안 그래요? 이건 팩트예요, 통계. 아니 근데 그 부채하고 그 자산의 인과관계가 있냐?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죠. 부동산을 제가 이제 인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땅을 사면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고, 제가 송도국제도시나 청라나 영종도 이런 데 전체에 많은 택지와 산업용지를 개발하면서 인천 전체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 당시 혹시 부산은 2002년에 96조에서 2010년에 136조밖에 안 됐어요. 1.5배가 됐는데 인천은 3.5배가 된 겁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이 시정을 잘했기 때문에 인천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부산 봐봐요. 부산은 50%가 오른 거잖아요. 1.5배가 오른 거잖아요. 1.5배로. 근데 1.5배로 오른 건가요? 하여튼 근데 3.5배가 올랐어요. 인천 운영을 훨씬 잘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딱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셔요. 이분들이 조사한, 패널들이 조사한 거에, 면접관 분들이 조사한 거에 비해서 이분은 확신이 있으시고 그냥 까기 위해서 까는 걸 다 받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쪽수를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저도 허경영 후보님을 통해 가지고 안상수 후보님 알게 됐지만 이분이 괜찮은 분이시네요. 굉장히 나이가 지금 연세가 77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바로바로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건 굉장한 머리입니다. 궁금한 거는 주로 하신 게 부동산 개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되면 전국토를 또 부동산 난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 MB처럼 이명박 때처럼 뭔가 다 파헤치고 지금 할 거가 아닌지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이 다 파헤친 건 없고 4대강을 한 건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는 정말로 파헤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국토를 대개조해야 됩니다. 지금 요 그릇에서 그대로 놓고 해가지고는 아무런 일자리나 주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 전부 다 그 뻥입니다. 지금 새로운 국토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침 논이 저렴하게, 지금 논은 20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여기다가 40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하면은 택지가 됩니다. 그럼 60만 원짜리 원형지가 되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지금 5천만 원도 넘잖아요. 지방 도시에도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60만 원짜리 땅을 바로 주변에서 놔두고 주변에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국을 잠깐만요. 투기로 만들 것 같아서 잠깐만요. 걱정이 투기가 아니죠. 그거는 개발이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얼마든지 정부에서 다 수용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지금 많은 농민들이 땅을 팔기를 원해요. 잠깐만요. 네. 우리 후보자께서는 우리 국민이 네. 어디에 살고 싶고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를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는 지금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분양이 안 돼요. 네.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 아니고 단독주택도 아닙니다. 자, 잠깐만요. 이분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게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 지방에다가 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서울에 너도 나도 살고 싶어 하니까 지방에 살고 싶은 도시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안상수 후보님 하고 계신 거고, 지금 이분은 이 현상이 이러니까 현상대로 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예처럼 살고 있으니까 계속 노예처럼 살자는 얘기지, 이게 새로운 천재는 원래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0.1%의 천재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다수결이 다 옳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천재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허경영 총리께서 말씀하셨고, 안상수 후보님이 말씀하신 거는 살맛 나는 도시, 예를 들어서 뭐 양도세가 없다던가 뭐 이쪽에 집값이 싸다던가 막 공기 좋고 물 좋은데 뭔가 문화 시설을 새로 만든다던가 이런 걸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분은 반대로 여기에서 살고 싶으니까 여기 안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대도시 주변에 논을 사서 거기다가 하겠다? 거기 들어가려고 할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예, 가게끔 두 해야지. 번째는요. 네.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으려고 하면 살 수 있는 여건이 구비가 돼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 되고 학교가 있어야 되고 병원이 있어야 되고 취업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만들어야죠. 놀고 있는 논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뭐 몇십만 호 짓는다고 주택 문제가 해결될 것 물론이죠. 같습니까? 물론이죠. 네. 송도를 거기다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송도에 가보면 항도 정도는 있고. 조금 다르죠. 그건 국제도시였고. 그거를 제가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입지도 이미 다르고요. 응? 지금- 인천 근데 국제공항 근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공항이 있는 배후 도시가 있고, 또 제가 지방에다 한다는 것은, 지방에다가 아까 일자리를 먼저 말씀드렸죠. 일자리를 무상으로, 땅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2030들한테. 그래가지고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먼저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택을 이제 저렴하게 건설하는 겁니다. 자, 땅을 원체 싸게 제공해버리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문화시설과 일자리들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굉장히 싸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유치원생과 대학원생의 이 대결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걸 건설이 어려움을 뿐. 땅을 한마디만 더 땅을 드릴게요. 무상으로 주면 일자리가 생깁니까? 땅을 무상으로 주고 그 2030들한테 우리가 기술 지원하고 금융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하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부품 산업, 첨단 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청년들은- 무조건 땅을 주고 뭐 아파트를 교회에다 해준다고 해서 됩니까? 아, 청년들은 자, 4차 이게 산업, 연결되는 건데요. 아니요, 청년들은 잠깐만요. 4차 산업에 관련된 일자리를 원합니다. 거기다 4차 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냥 밀어내는 게 아니라. 도시 주변에 전부 4차 산업 클러스터를 전부 만듭니까? 전부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수출량이 한 2,800억 불쯤 됩니다. 이것을 한 4천억 불 정도 목표로 해서 한 2,300억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거기에 그 맞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요, 지금 후보자께서 내놓으신 그 정책들이 네. 이게 정말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내놓으셨나 하는 생각이 아니, 드는 제가 게 지금 하나 예를 송도를 다 들게요. 건설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요, 송도하고는 다르다. 송도 인천을 지금 얼마만큼 재산을 불려놓은 사람한테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마치 그런 얘기를 튀어나올 뻔했어요 지금. 그죠? 좀 무례해 보입니다. 바다를 메워서 할 때 네. 송도를 바다를 메워서 도시를 만들 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무슨 바다를 만들어서 도시를 만드느냐 그랬는데 지금 돼 있잖아요. 제가 다 한 거예요.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경제자유국법을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지정을 받아서 제가 그 2010년까지 기본 인프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노하우를 가지고 한다니까. 송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논하고는 다르죠. 아니, 논하고 해달래. 논이 더 쉽다니까, 자, 바다보다. 그럼 이게 연결되는 건데요.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뭐 면제해주겠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 서울 사는 분들이 그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사를 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꽤 있죠. 아니, 지방으로 이사를 해서 양도소득세 면제받기 위해서 지방 갈 사람이 서울 시민 중에 몇 명이나 된다고 아니, 그래도 그것은 생각하십니까? 임팩트가 있죠. 지금 이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월급 타가지고 집을 샀다가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많아서 딴 데 가면 집을 못 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한 얘기니까요. 그게 뭐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임팩트가 있는 공약이 되면 그거야말로 서울의 어떤 집의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한국에 전술핵 배치하겠다고, 핵무기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네요. 예.
그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 전술핵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한미동맹 강화를 얘기하시면서 그럼 미국 척지자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아니면 설득을 시켜야죠. 그것은 이제 제가 너무 촐랑대죠? 그죠? 이 질문관님들이 너무 촐랑대는데 사실상 보세요.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은 한반도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지 한국이나 뭐 일본을 견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라는 대륙을 견제하기 위해선 거기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한국 경계 초소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더 일본 경계 초소예요. 소련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조지 일본하고 한국 뭐 요쯤에 전술핵이 배치가 돼 있으면 오히려 좋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은 한국에 주둔하면서 돈까지 받아가면서 자국의 그 비를 지원을 하는 셈이에요. 자국의 안보를. 한국의 어떤 미군이 주둔한다는 거는 거대한 중국 대륙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상수 후보님은 그런 국제 정세 감각까지도 있습니다. 역시 다릅니다. 이분은 일개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지고 그룹의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뭔가 좀 남다르신 분이에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을 갈 때 평화선언 얘기가 나와서 종전선언 얘기가 나와서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메일로 보내고 종전선언을 하면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당신들은 한국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취지로 보냈는데 하노이 회담에 가기 전에 저한테 전달한 사람이 굉장히 인포머티브하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했다는 거예요. 가더니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지 않았어요. 결렬이라는 게 우리는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역시 잘 공조를 하면 전술핵 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 얘기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 김정은이한테 핵에 대한 견제를 할 수가 있다는 지금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계속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 이런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이런 효과가 생긴다. 이런 식이거든요. 아니 당연하죠. 그럼 어떤 정책을 할 때 그 시나리오를 정할 때 어떤 가정과 결과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선도덕적 저 관점에서 지금 허위 과장 광고인데 예, 정책 중에 위드 네. 코로나 정책을 네, 네. 쓰겠다. 근데 예. 뭐 이 정권이 10월부터는 예, 예. 위드 코로나로 뭐 예. 가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예. 그 제가 어디서 보니까요 마늘 7개를 코로나 균하고 삶아서 매일 먹으면 네네네. 코로나 안 걸린다 이 말씀 정말 안 걸린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건 치료가 아니고 된다? 안 걸린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거를 그렇게 안 걸린다고 말씀드린 뭐라고 건 아니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까? 이건요,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뭐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 사전에 들어봤는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꼬투리만 잡으려 그래요. 마치 어떤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자면 묵직한 울트라 리스크 대 굉장히 저글링 같은 존재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어떤 감기 걸리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저 마늘 먹고 열 내고 저 고추 먹고 열 내라. 그래서 이제 이 호흡기 질환이라는 게 감기를 이렇게 고추를 사실 이것도 맞는 게요. 그 유럽에서 예전에 폐렴인가 뭐 돌았을 때 패스트 돌았을 때 집안에 그 마늘이 아니고 그때 뭐죠? 양파를 놔뒀던 집안에서는 패스트에 안 걸리고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문서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양파보다 더 효능이 좋은 게 마늘이에요. 제가 이거는 식품생명공학과를 졸업하면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본 내용인데 실제 양파즙과 마늘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각각의 대장균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죠. 무슨 균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일단 마늘이 가장 좋았어요. 근데 이분도 마늘 얘기하시죠. 근데 패스트를 이겨낸 게 양파란 말이죠. 양파보다 더 효능이 좋아요. 이분은 어렴풋이지만 알고는 계신 분이에요. 많이 끓여서 뜨겁게 해가지고 즙을 내 먹으면
많이 좋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 얘기 그냥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아니 그것은 아니 내가 그것을 뭐 의학 전문으로서 상담을 한 게 아니고 예. 그런 얘기를 한 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온라인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 비슷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연령이 그래도 꽤 되시는데 연세가 꽤 되시는데 체력 유지 비결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늘 많이 드셔서 체력을 고추도 많이 자, 보세요. 마늘 많이 드셔서 그런 거냐는 질문에 당황도 안 하고 그냥 허허허 웃습니다. 아, 이분 내공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셔요. 저는 사실 저도 인천을 뭐 말아먹었다 이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바로 알겠어요. 예? 7조, 부채가 7조인데 아니 160 얼마였죠? 67조에서 뭐 209조로 올렸으면 150조 가량 올린 사람 아니에요. 인천의 가치를 올려놓은 사람인데 이거는 정치적 공략질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셔요. 예. 저는 솔직히 허경영 총재님이 본인을 찾아왔다고 해가지고 괜히 띄워준다, 뭐 전략적으로 띄워준다 생각했는데 그분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대단한 업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경기과학고 서울대 출신이에요. 경기과학고에 서울대 괜히 나옵니까? 그리고 말단 사원에 들어가지고 그룹 회장까지 한 사람이, 그룹 대표까지 한 사람이, 예? 이분 괜찮은 분이신데요. 그저 마음을 비우고 살면 됩니다. 77세인데 이런 동안 건강 유지 비법이 뭐냐고 하니까 그저 마음을 비우고 살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포스 보십시오. 마늘 많이 먹어서 그래요도 아니고 이분은 약간 영적으로도 성숙되신 분 같으셔요. 여기 이런 질문도 있어요. 오늘 화장이 강하신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런 거. 국민들한테 좀 이뻐 보이려고. 예.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화장이 과하신데 눈썹 문신하고 뭐 이런 거 지적을 해서 어떻게든 깔아내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만 쏙쏙 화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허허 웃으면서 여유 있게 다 쳐내죠. 국민들한테 이뻐 보이려고. 맞는 말이잖아요. 국민들한테 이뻐 보이려고. 안 그렇습니까? 자, 이분 보세요. 진중하게 까만 정장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허경영 총재 만나러 왔을 땐 패셔너블한 정장, 텔레토비 정장 같은 거 입고 오셨죠. 더 젊어 보이는 거. 여기서는 무게감 있는 걸 입고. 이분이 코디네이터나 뭐 보좌관님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분 자체가 굉장히 현명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마무리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개헌 공약하셨는데 이원 집정부제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권력을 좀 분산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권력.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름이 뭐든지 간에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 그게 더 미래에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분산을 시켜요? 이거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질문이 또다시 시청자 질문을 위해서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참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 안상수 후보님이 고군분투하는 모습 저희는 지켜봤는데 면접관님들이 다른 후보님들한테까지 이렇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면접 때 이렇게 압박 면접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본인 당에서 대선 후보가 나가려면은 잘 걸르고 걸러야 되니까 심층 면접을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영상을 보면서 안상수 후보님이 정말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고 사실 이전에 굉장히 존경했던 분인데 이분이 오히려 질문의 질이 조금 낮지 않았나, 경솔하지 않았나, 안상수 후보님에 비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분의 역할이에요. 사실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하는 게. 근데 안상수 후보님 모든 걸 다 잘 쳐내셨고 정말로 대답할 시간이 조금 부족해 보이셨다라는 안타까움도 들고, 그리고 역시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허경영 총재님 알아보고 하늘공에 방문을 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상수 후보님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면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희 본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이색적으로 다른 타 후보,
타 방송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알아봤고요. 본자 스튜디오 MC 보자 제 개인적인 생각 곁들여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상수 후보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4강 안에까지 드시길 바라고,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 알아보셨던 것만으로도 정신교육대 면하셨습니다. 현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 그리고 언론인들 까지 해가지고 정신교육대에 싹 다 잡아 넣으실 거라고 하셨죠.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허경영 정권이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허경영을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들은 정신교육대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격압유록에도 이 비슷한 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안상수 후보님은 정신교육대행 면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다른 국회의원 혹은 언론인들께서는 하루빨리 허경영 총재님을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지금까지 본자 스튜디오의 MC 보자였습니다. 좌파, 우파 답 없을 땐 허파. 이제는 우리가 허경영을 제대로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사랑합니다. 뿅.